회가변은 조촐하게 하자. 요즘 세상에 누가 회가변을 크게 해?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촐하게요? 아니요. 당신 인생 최악의 회가변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리고 남편이 보증선 대부업체 빚쟁이들에게까지요. 롯데호텔 80명의 하객들 앞 무대 위에 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회가변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39살의 여자, 제 남편의 애인 박서연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스크린에 모든 증거를 띄웠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 설명할게. 다 설명해 줄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설명이요? 30년 동안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을 다른 여자한테 주고 나 몰래 2억짜리 대출을 받고 그걸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과연 그날 회갑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1세 윤희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여보, 회가변은 조촐하게 할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회가변을 크게 합니까? 남편 성민의 말에 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조촐하게요? 그래요, 조촐하게 하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요. 1985년 26의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 성민. 그는 성실한 은행원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30년을 함께 살았죠.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 남들이 보기엔 정말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 가족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아이고, 윤희 씨 복도 많지. 남편도 성실하고 아들들도 다 잘 됐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별 말씀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었을까요? 결혼 초반 10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성민은 매일 저녁 7시면 퇴근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나도 학교 일과 육아로 바빴지만 행복했죠.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민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승진을 거듭할수록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 늘어나는 회식과 골프 모임. 나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았죠. 하지만 5년 전부터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진 성민.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요. 여보, 오늘 은행 동기들이랑 골프 쳐요. 여보, 오늘 옛날 후배가 사업 상담 좀 하자는데요.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풍기는 향수 냄새, 예전엔 입지도 않던 화려한 색깔의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피하는 눈빛.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엄마 아빠 회가변 준비 도와줄까요? 큰아들 준서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 걱정을 먼저 하는 효자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바쁘잖니. 그냥 당일 날만 와. 그래도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초대장 발송이라도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할 거야. 사실 준비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초대장 명단을요.
남편의 친구들, 은행 동기들, 친척들, 우리 학교 동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들, 그녀의 빚쟁이들까지요. 3개월 전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민이 샤워하러 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여보, 전화 왔어요. 라고 소리쳤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부장님이었거든요. 부장님? 성민은 벌써 5년 전에 퇴직했는데 무슨 부장님일까요? 이상했어요.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또 독촉 전화했어요. 이번 달분이라도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 게 아니라 느껴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부장님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39세의 여자, 이름은 서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였어요. 남편보다 무려 21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죠. 처음엔 부장님, 오늘 회식 참석하시나요? 로 시작된 평범한 대화가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로 바뀌고 어느새 오빠, 자기, 여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 끊임없는 돈 얘기들. 자기야, 매장 인테리어비 좀 더 필요해. 미안해. 오빠,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 도와줄 수 있어? 여보, 직원 월급 줘야 하는데 통장이 텅 비었어. 어떡하지? 그리고 성민의 답장들. 걱정 마. 내가 보내줄게. 얼마 필요해? 말만 해. 서연아, 힘들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성민이 나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여보, 전화 왔던데요? 아, 그래요? 누구였어요? 몰라요. 안 받았어요. 성민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아, 별거 아니에요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일까? 낯설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젊은 동료 교사에게 요즘 애들 핸드폰 어떻게 관리해요? 라며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그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요즘은 다 클라우드에 백업되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민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강남에서 작은 수입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와이즈 부티크.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더군요. 화려한 옷들과 함께 찍은 서연의 사진들. 댓글에는 사장님 너무 예쁘세요. 옷 진짜 이쁘네요.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게시물이 뚝 끊겼더군요. 마지막 게시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서가 집에 들렀어요. 민서는 로펌 변호사라 평일엔 바빠서 주말에나 가끔 들르곤 하죠.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니야. 요즘 학교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 그러시겠다. 그나저나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고. 민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까지 눈치챘다는 뜻일까요?
아빠가 요즘 친구 모임 많으시잖니. 바쁘신가 보다. 친구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거의 매일인 것 같은데. 나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민서에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회가변 전까지는요. 그날 밤 성민이 깊이 잠든 사이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통장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확인증, 대출 약정서, 그리고 독촉장들. 퇴직금 2억 원이 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 대출이 3건,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서연에게 간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남자.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60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가족 걱정하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서류 뭉치 사이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명단. 대부업체 금강캐피탈, 서울대부, 미래금융, 그리고 개인 채권자 5명의 연락처와 독촉장. 차용금 5천만 원 및 이자 7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통보 후 7일 이내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당할 수는 없다고. 30년을 바보처럼 살 수는 없다고.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회가변. 이렇게 조촐하게 할 순 없지. 나는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엄마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윤희로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성민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김구이, 계란말이.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요. 성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먹겠습니다라며 밥을 먹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아침이 얼마나 남았을까? 앞으로 딱 3개월. 회가변까지 딱 3개월이 남았습니다. 식탁을 치우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각오하세요, 박성민. 당신 인생 최악의 회가변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주말 아침 성민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골프 치고 저녁까지 먹고 올게요. 늦을 거예요. 그러세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어요. 나는 곧바로 성민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는 남편의 공간. 낡은 수첩들, 명함들, 오래된 사진들. 그 사이에서 최근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커피숍, 백화점 명품관. 날짜를 보니 대부분 평일 오후였습니다. 골프 치러 간다던 날들이었죠. 거짓말쟁이. 중얼거리며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학교 젊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증거는 철저히 남겨야 한다고 했거든요.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이메일로도 내 계정에 전송했어요. 그 다음은 컴퓨터였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1985년 5월 11일.
이 남자 비밀번호만큼은 아직 정직하더군요. 로그인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서연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수십 개. 대부분 사업 관련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다정한 말들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어제 만나서 정말 좋았어. 당신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자기야, 걱정하지 마. 사업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그냥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여보, 오늘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빨리 보고 싶어. 읽으면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60세 남자가 쓴 문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치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2023년 3월부터 매달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서연. 처음엔 사업 투자금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나중엔 그냥 송금으로만 되어 있더군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프린터를 켜서 모든 자료를 출력했어요. 이메일,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한 장 한 장 출력될 때마다 30년 결혼 생활이 종이 위에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로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혼 소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완벽한 복수가 필요했죠. 오후가 되어 작은아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사무실인데요. 아빠 전화 안 받으시네요. 혹시 연락 가능하세요? 아빠 골프 치러 가셨어. 무슨 일인데? 아, 그냥요. 지난번에 부탁드린 서류 준비됐나 해서요. 무슨 서류? 엄마 모르세요? 아빠가 저한테 대출 상담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이요? 아빠가? 네.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시대요. 제가 아는 이금융권 쪽에 조건 좋은데 알아봐 드린다고 했거든요. 민서야. 네, 엄마. 그 대출 잠깐 보류해 줄 수 있니? 네. 왜요? 급하신 것 같던데. 엄마가 아빠랑 얘기 좀 해볼게. 일단 보류해줘. 알겠어요. 그럼 아빠한테는 제가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고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빌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서연한테 퍼줄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곧바로 인터넷을 켜서 와이즈 부티크를 검색했습니다. 매장 정보가 나왔어요. 주소는 강남역 근처 뒷골목.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네이버 지도에 리뷰가 몇 개 있었는데 최근 것은 6개월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네요. 문 닫은 건가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다음 날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골목을 찾아다녔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큰 길에서 한 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 거기에 와이즈 부티크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쪽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문 옆에 임대료 연체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임대료 3개월 연체. 2025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4월 30일. 바로 성민 회가변 다음 주였습니다. 서연의 사업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우리 남편이, 아니, 내 노후 자금이 떠안고 있는 거였죠.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니 허탈했어요.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성민한테, 서연한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나 자신한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혹시 박성민 씨 부인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저는 금강 캐피탈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박성민 씨 보증으로 박서연 씨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연락이 계속 안 되셔서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얼마나 되는데요? 원금이 1억이고 이자까지 하면 현재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미 연체가 3개월째라서요.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게요, 여사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요. 이번 주 안으로 최소 이자라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요? 네. 금요일까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앞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억 3천. 금강 캐피탈만 그 정도라면 다른 대부업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수첩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서연한테 준 돈 3억 5천만 원. 대출받은 돈 2억 3천만 원. 그리고 서연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최소 3억. 합계 9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미친.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억. 우리 집 시세가 8억인데 그것도 대출 2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억이었죠. 가지고 있는 현금은 4명의 예금 2억분. 모두 합쳐도 8억밖에 안 됩니다.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회가변. 그래, 회가변에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을 초대해서요. 성민 앞에서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초대장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20명, 친척 15명, 은행 동기 10명, 내 학교 동료 15명, 그리고 특별 손님 30명, 금강 캐피탈 김 사장, 서울 대부 박 전무 개인 채권자 5명, 그리고 성민의 옛날 친구들을 가장한 서연의 다른 채권자들, 초대장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남편 박성민의 회갑을 기념하여 소중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신세진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안에 윤이 올림. 채권자들에게는 별도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민 아내 윤희입니다. 남편 회가변에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결혼이었으니까요. 다만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80명에게 한꺼번에요.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대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돌아온 거예요. 여보, 다녀왔습니다. 나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골프 재미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성민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해 보였어요. 아마 서연을 만나고 온 것 같았죠.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아, 저 밖에서 먹고 왔어요. 배불러요. 그래요?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성민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각오하세요, 박성민.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당신 인생 최고의 회가변이 될 거예요. 아니, 최악의 회가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에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참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그리고 채권자들에게서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김 사장 올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이너스 박 전무 드림. 모든 말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공만 등장하면 됐어요. 바로 박서연. 그녀도 초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초대장을 보낼 순 없었어요. 너무 노골적이니까요. 나는 성민의 핸드폰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연과의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성민인 척하면서요. 서연아, 4월 12일 저녁에 시간 있니? 중요한 얘기 있어서. 롯데호텔로 와줄 수 있어?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응, 만나서 얘기할게. 꼭 와야 해. 알겠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지우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4월 12일 성민의 회가변.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여보, 초대장 발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 다 보냈어요. 은행 동기분들, 친척들, 우리 학교 동료들, 그리고 당신 친구분들도 다요. 친구들이요? 제가 명단 안 드렸는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분들한테 다 보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네. 고마워요. 제가 당신 핸드폰 비밀번호 아는 거 깜빡하셨나 봐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 농담이에요. 결혼기념일이 비밀번호잖아요. 30년 동안 안 바꾸셨으니 당연히 알죠. 나는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줬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손길에 애정이 아니라 냉기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다녀오세요, 여보. 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뒀던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한 눈빛의 여자였죠. 오후에 호텔 연회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행사 규모를 최종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상 인원이 80명 정도 되시나요? 네, 맞아요. 혹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테이블 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지정할게요. 내일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 나는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200평 규모의 화려한 연회장, 천장의 샹들리에, 붉은 카펫, 무대까지 완벽했어요. 이 무대에서 30년 결혼 생활에 막이 내릴 겁니다. 테이블은 10개로 준비해 주세요.
각 테이블에 8명씩이요. 네, 알겠습니다. 테이블 배치도는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직원이 보여준 배치도를 보며 나는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1번 테이블은 무대 바로 앞에 놓아주세요. 가족석이에요. 2번에서 4번까지는 친척들, 5번에서 7번까지는 친구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무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주세요. 특별 손님들이거든요. 특별 손님이요? 네. 제 남편이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에요. 직원은 알겠다며 메모했습니다. 물론 그가 무슨 의미인지 알 리 없었죠. 8번부터 10번 테이블. 거기가 바로 채권자들이 앉을 자리였으니까요. 무대에 스크린도 설치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회가변의 프레젠테이션이요? 네. 제 남편의 60년 인생을 정리한 자료거든요. 사진이랑 영상도 있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성민의 인생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제목은 박성민 60년의 여정. 첫 장은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 두 번째 장은 우리 결혼식 사진. 세 번째는 아이들 사진. 여기까지는 평범한 회가변 영상이었죠. 하지만 네 번째 장부터 달라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의 기록이었죠. 마지막 장에는 총정산 금액을 넣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크게요. 총 채무액 9억 2천만 원. 저장을 마치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내 계정에 전송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며칠 후 큰아들 준서가 집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거실에 앉은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요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아빠 명의로 된 대출 독촉 문자를 봤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고 있어. 알고 계셔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회가변 끝나고 얘기하자. 엄마를 믿어라. 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의사인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논리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너는 그냥 회가변 날 와서 아빠 축하해주면 돼. 하지만, 준서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말 들어라. 이번만은 엄마를 믿어줘. 다 계획이 있어. 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현관까지 배웅하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곧 다 끝날 거야. 그날 저녁 성민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회가변. 혹시 취소할 수 없을까요? 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벌써 다 준비했는걸요. 계약금도 냈고 초대장도 보냈어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만 몇백 나가요. 그래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서연한테 뭔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괜히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60세 회갑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성민은 불안해하고 채권자들은 기대하고 나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날 나는 강남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와이즈 부티크가 아니라 근처 카페였어요.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자주 가는 곳 같았거든요. 운이 좋으면 본인을 직접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오후 3시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 화려한 메이크업,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바로 박서연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 주름이 보였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죠. 그녀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채권자한테서 온 전화였겠죠. 통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 같은 것도 느껴졌죠. 이 여자도 결국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고 이번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거든요. 오빠 나예요. 응, 오늘 괜찮아.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오빠, 분명 성민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으니까요. 고기 먹고 싶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그 집으로 갈까요? 응, 알겠어요. 6시에 봐요. 사랑해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이 여자는 진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성민을 만나고 있다는 거리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강 캐피탈 김 사장이었어요. 여사님, 회가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정말 채무 정리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성민 씨가 계속 연락을 피하시는데 혹시 사모님도 같은 거 아닌가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가변 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그건 당일날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회가변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났죠.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세요? 아, 후배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랑 고기 먹으러 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맛있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씻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성민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안 나는 그의 재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합계 85,000원 역시나 서연이랑 둘이 먹은 거였죠.
영수증을 사진 찍어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몇백 장이 넘었어요. 회가변 날 보여줄 자료는 차고 넘쳤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성민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일까?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민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죠. 식탁에 앉은 성민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회가변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한 사람들 다 온대요? 네, 거의 다 참석한대요. 특히 당신 친구분들은 빠짐없이 다 오신대요. 친구들이요? 네. 핸드폰에 저장된 분들이요. 김 사장님, 박 전무님, 그 외 여러분들.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보. 그분들이. 네.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박서연 씨한테도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요? 박서연 씨요. 당신 핸드폰에 부장님으로 저장된 분이요. 사업 파트너시잖아요. 당연히 초대해야죠. 성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그게. 왜요? 안 돼요? 2년 동안 3억 5천만 원이나 투자한 사업 파트너인데 회가변에 안 오시면 섭섭하잖아요. 당신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성민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회가변 날 하세요. 모든 분들 앞에서요. 나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성민이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카드는 다 공개됐습니다. 남은 건 회가변 당일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일뿐이었죠. 이혼 신청서라는 카드를요. 회가변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민은 식사도 거르고 일찍 나갔어요. 아니, 나간 척하고 어디론가 간 거겠죠. 요즘은 집에 있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4월의 비는 늘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도 비가 내렸었어요. 시어머니가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복 받는다고 하셨죠. 그게 정말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복인가요? 오후에 작은 아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 앞인데 올라가도 돼? 그래, 와라. 10분 후 민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진지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앉아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한테 들었어요. 아빠 대출건. 그래. 그리고 제가 아빠 명의로 신용조회를 해봤어요. 직권 남용인 건 알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 나오던데? 엄마, 심각해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합쳐서 대출이 5건이에요. 총액 2억 3천.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도 있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응. 그럼 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회가변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어. 민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인 작은 아들은 형보다 더 예민하고 감정적이었어요. 엄마, 혹시 이혼 생각하고 계세요? 순간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어떻게 알았니?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요즘 엄마가 이상하거든요. 평소랑 다르게 너무 침착하세요. 마치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요. 역시 변호사답게 관찰력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네. 2년 동안. 그리고 그 여자한테 우리 노후 자금 전부를 줬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예요? 아빠가? 응. 엄마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럼 회가변은 왜 하는 거예요? 그날 모든 걸 정리하려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빚쟁이들 앞에서. 빚쟁이들이요? 아빠가 보증선 대부업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초대했어. 민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 체면이. 체면?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빚더미 만든 사람한테 무슨 체면을 챙겨줘야 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민서가 당황하며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엄마 마음의 문제야. 그래도 민서야, 엄마 말 들어라. 회가변 날까지만 기다려줘. 그날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새로 시작할 거야.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에서 아들의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죠. 민서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부모의 문제를 아이들이 알게 되다니.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곧 다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성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회가변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까지 다 초대한 거예요? 누구요? 빚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네, 다 초대했어요. 왜요? 안 되나요? 여보, 제발. 그날만은 조용히 넘어갑시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9억이 넘는 빚을요? 9억이요? 네. 당신이 서연 씨한테 준 돈, 대출받은 돈, 서연 씨가 빌린 돈까지 합치면 9억 2천이에요. 정확히는 9억 2,300만 원이죠. 성민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여보,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순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뭘 해야 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가변에 오세요. 그날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날 알게 되실 거예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성민이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어요.
26살에 결혼해서 56살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성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았어요. 처자의 준서를 낳았을 때 성민이 병원에서 울던 모습, 작은 아들 민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덮을 순 없었어요. 특히 최근 2년간의 배신감은 30년의 추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다음 날 나는 강남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서연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는 성민의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찾았죠.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올라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지켜봤죠. 오후 3시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안 한 맨얼굴이었죠. 사진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김밥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불쌍하구나. 39살의 빚더미에 앉아서 60살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과연 행복할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불쌍하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 인생을 망친 건 사실이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서한테 들었어요. 그래. 엄마 결정 바꿀 수 없어요? 없어. 그래도 준서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아. 알겠어요. 그럼 엄마 편에 설게요. 민서랑 저랑 둘 다요. 고맙다, 아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회가변 이후에는 우리 집에서 사세요. 평생 모실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아들이 내 편이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었죠. 회가변 3일 전 호텔에서 최종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당일 일정 최종 확인드립니다. 오후 6시 리셉션 시작, 6시 30분 본 행사, 8시 식사, 9시 폐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 잘 세팅되어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USB 2개 다 백업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봬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D-데이 뿐이었죠. 회가변 전날 밤 성민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내일.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말하세요.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성민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대화구나.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대화치고는 너무 쓸쓸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회가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날씨만큼은 완벽했죠. 하늘은 맑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다니요. 엄마, 준비 도와드릴게요. 큰아들 준서가 일찍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도 함께였어요. 고맙다. 엄마 옷 좀 봐줄래? 어떤 게 나을 것 같니? 이 한복이 예쁜데요. 엄마 피부에 잘 어울려요.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맞춘 옷이었죠.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아니, 행복한 척 했었는데요. 오후 3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갔어요. 성민은 따로 차를 타고 왔죠.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박성민 회갑 축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테이블마다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져요. 아빠 좋아하시겠어요. 작은 아들 민서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죠. 두 아들 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서야, 민서야. 나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엄마가 하는 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고맙다, 얘들아.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아이고, 회가변 정말 크게 하네. 윤희 씨 고생 많았어. 축하 인사가 쏟아졌죠. 다음은 내 학교 동료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선생님들이에요. 윤희 선생님 축하해요. 오늘 주인공은 선생님이에요. 따뜻한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5시 30분 성민의 은행 동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성민아, 축하한다. 60세면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야. 그들은 성민과 악수하고 포옹했죠. 성민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5시 45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입구에 나타났어요. 금강 캐피탈 김 사장, 서울 대부 박 전무, 그리고 개인 채권자들. 총 12명이었죠.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은 초대한 손님들이에요. 당신 친구분들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저 사람들은 알아요. 빚쟁이들이죠. 제가 직접 초대했어요. 성민이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채권자들은 8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어요. 분명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5시 50분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화려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후반의 여자. 박서연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친척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성민을 찾는 것 같았죠.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실망이, 민서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나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편 성민의 회가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성민의 아내 윤희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죠. 두 아들을 키우면서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족들은 긴장한 얼굴, 친척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 은행 동기들은 축하하는 눈빛. 그리고
8번 테이블의 채권자들은 냉정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회가변이지만 동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큰아들 준서가 어깨를 눌렀어요. 먼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 계신 분이 박서연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박서연 씨는 제 남편이 지난 2년간 특별히 아껴온 분입니다. 아, 사업 파트너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 그만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모든 증거가 하나하나 공개됐죠.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제 남편 박성민은 박서연 씨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명목은 사업 투자였습니다. 강남에 수입 의류 매장을 연다고 했죠.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임대료 연체 경고장 사진이었어요. 매장은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부업체 3곳에서 돈을 빌렸죠. 보증인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냐고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요. 나는 8번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남편이 빚진 분들입니다. 금강 캐피탈 김 사장님, 서울 대부 박 전무님, 그리고 개인 채권자분들. 채권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어요. 사모님, 그럼 오늘 정말 상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민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설명할게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요? 나는 성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우리 노후 자금을 다른 여자한테 주고 내 몰래 2억짜리 대출을 받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그걸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퇴직금 2억을 빼돌렸을 때 나는 알았어요.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죠. 근데 참았어요.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싶어서요. 여보, 2번째 대출 1억 5천을 받았을 때도 알았어요. 집에 독촉장 왔더라고요. 그것도 참았어요. 당신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말 안 했죠. 대신 골프 친다고,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만 했어요. 그 친구가 21살 어린 여자인 줄 알면서요. 큰아들 준서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막아섰어요. 박서연 씨, 잠깐만요.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원금 1억에 이자 3천, 합계 1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보증인이 박성민 씨인데 모른다고요? 다른 채권자들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받을 게 있어요. 5천만 원. 저는 8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은행 동기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됐어요. 나는 서류를 하나씩 무대 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명의로 된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에요. 2억입니다.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현재 시세 8억, 대출 2억 제외하면 실가치 6억 정도 됩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이 두 가지로 빚을 청산하겠습니다. 채권자분들께 2억을 먼저 드리고 집을 팔아서 나머지를 정리할게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성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혼? 진짜?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큰아들 준서가 황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내려가서 얘기해요. 아니다.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는 못 참아. 나는 마이크를 더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죠.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0년대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고 성실해 보였으니까 결혼했어요. 은행원이면 안정적이잖아요. 은행 동기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3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살림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뭘까? 나는 누구지? 박성민의 아내, 준서와 민서의 엄마, 박씨 집안 며느리? 그게 다일까?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분노했어요. 그 다음엔 슬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후련하더라고요. 여보, 성민이 다가오려 했지만 작은 아들 민서가 막아섰습니다. 왜냐면 이제 떠날 명분이 생겼거든요. 30년 동안 못했던 이혼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응? 빚은 내가 갚을게요. 평생 갚을게요. 당신 나이가 60이에요. 평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평생을 갚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은 사과할 필요 없어요. 네,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2억 8천 빚더미에 앉은 39살 여자. 매장은 망했고 신용도는 바닥이고 앞으로 몇 년을 빚 갚으며 살아야 해요. 당신도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냥 저도 이용당한 거였나 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도 나도 결국 같은 남자에게 속은 거라는 걸요. 다만 나는 30년, 저 여자는 2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박서연 씨, 네, 당신은 아직 젊어요. 39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61살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럼 채무 정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예금 2억으로 대부업체 빚을 먼저 정리하세요. 오늘 당장 이체해 드릴게요. 그럼 나머지는요? 집을 팔겠습니다. 한 달 안에 매매 계약 진행할게요. 개인 채권자분들은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권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돈은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그럼 사모님은 어디서 사실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을 쳐다봤어요. 준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서 사실 겁니다. 평생 모실게요. 저도요. 민서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모실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고맙다 얘들아. 나는 다시 성민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성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이제 60살인데 자기 인생쯤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했으니까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내 학교 동료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친척 중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도 함께했죠.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채권자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준비해온 명함을 하나씩 건넸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제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채무정리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변호사라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박서연 씨. 네. 당신 빚도 제가 정리할게요. 네. 왜요? 저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선택이에요.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이니까 제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 기억하지는 마세요. 빨리 잊고 새로 시작하세요. 39살이면 아직 젊어요.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이상했어요. 증오했던 여자를 위로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연회장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성민이 불렀습니다. 윤희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늘 여보라고만 불렀는데 말이죠. 뭐예요? 정말 끝인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이에요. 다시 돌아갈 순 없을까?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하세요. 30년 동안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후회하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행복했다면 다른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갔죠. 현관을 나서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6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양옆에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맙다, 얘들아.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 입구에 성민이 서 있었어요. 외로운 뒷모습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30년 결혼 생활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회가변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집 게스트룸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엄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응,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잤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내려오세요. 식탁에는 준서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반겼습니다. 따뜻한 광경이었죠. 할머니, 어제 멋있었어요. 중학생 손녀가 말했습니다. 응? 뭐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대부분 학교 동료들이었죠. 윤희 선생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멋있으세요. 응원합니다. 따뜻한 메시지들이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한 통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선생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럽네요.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연의 문자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증오했던 여자를 용서하고 있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이랑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오후에 민서의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 사장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모님, 어제는 정말. 김 사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돈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약속은 지켜야죠. 존경합니다. 정말로요. 계약서 작성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내 예금 2억 원으로 대부업체 빚을 정리하고 집 매매 대금으로 나머지를 갚기로 했죠. 집은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입지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됐어요. 사모님, 그런데 박성민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아니, 곧 전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 이번 주 안으로 소송 들어갈 거예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빨리 끝날 겁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더군요.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커피를 사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30년을 후회하며 산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더 후회하겠니? 민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여보, 용건만 말씀하세요. 이혼 소송 들어간다며?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집 팔아서 빚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제 예금도 다 썼고요.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일자리 구하시든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든. 윤희야. 윤희가 아니라 윤희 씨라고 부르세요. 이제 남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주 집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입지가 좋아서 금방 나갔다고 하더군요. 엄마, 집 빼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로 없어. 옷가지랑 책 몇 권만 챙기면 돼. 추억의 물건들은요? 추억?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버릴 거야.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성민은 없었습니다. 이미 짐을 빼고 나간 것 같았어요. 텅 빈 집을 둘러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거실 30년 동안 명절마다 가족들과 모였던 곳. 주방 매일 아침 밥을 해주던 곳. 작은 방 아이들이 공부하던 곳. 모든 공간에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방 하나하나를 돌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30년의 시간들. 이제 너희와 헤어질게.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성민이 모든 걸 인정해서 빨리 진행됐어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성민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윤희 씨, 네, 미안해요. 알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도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호적 등본을 받았어요. 이혼이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였죠. 엄마, 축하드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축하? 이혼한 게? 아니요. 새로 시작하신 거요. 그래, 고맙다. 저녁에 두 아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자리였어요. 엄마 새 출발 축하합니다. 손주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초가 61개 꽂혀 있었죠. 이제 엄마 인생 이막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엄마 시간이에요. 민서도 거들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2025년 5월 20일. 오늘 정식으로 이혼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슬픈가? 아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61세,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까요? 며느리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던 책을 덮었습니다. 요즘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설을 읽고 있었죠.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였어요. 고맙구나. 커피 향이 정말 좋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예전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 그런가? 네, 진짜예요. 눈빛부터가 다르세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61세 윤희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죠. 이혼 소송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성민이 모든 걸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됐어요. 집은 팔렸고 빚은 모두 청산됐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후회도 없었죠. 성민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재취업해서 월급으로 생활한다고 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그건 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서연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받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가 예약할게요. 큰아들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좋지. 제주도 30년 만이네.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시죠? 응. 그때는 3박 4일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한 달 살기 어때? 한 달이요? 좋죠. 제가 오션뷰 펜션 알아볼게요. 요즘 나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선생님이 감각이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일이었죠. 30년 교직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윤희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르신들의 말씀이 보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채화 반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아니면 나처럼 늦게나마 자기 인생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윤희 씨, 우리 다음 주에 영화 보러 가요. 좋아요. 뭐 볼까요? 로맨스 영화요. 우리도 설렐 권리 있잖아요. 모두 웃었습니다. 61세에도 설렘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건넨 커피를 마시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생님, 저 서연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 앞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서연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모님, 아니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선생님이 그날 다 정리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아마 더 큰 빚에 허덕였을 거예요. 제 인생도 그냥 끝났을 거고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하필 회가변 날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선생님도 다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신 거였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 씨, 39살이면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요? 61살에. 괜찮으세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30년 동안 못 해본 거 다 하고 있거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선생님처럼요. 요즘 검정고시 공부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중퇴라서요. 내년엔 대학 진학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배움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선생님도 뭔가 새로 배우시는 거 있어요? 응. 수채화. 그리고 영어회화도 시작했어. 나중에 해외여행 가려고. 멋있으세요, 정말. 헤어지며 서연을 보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피해자였지만 결국 같은 교훈을 얻은 게 아닐까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애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법을요. 일주일 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준서가 예약한 펜션은 정말 멋졌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오션뷰였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잠깐 방문한 아들 가족이 함께였어요. 그냥 바다만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근처 관광하고 올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그래, 다녀와라. 혼자 남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따뜻한 햇살.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문득 지난 6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6살에 결혼해서 30년을 살았고, 56살에 진실을 알았고, 61살에 새로 시작했죠. 만약 26살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싶을까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61살의 지금이 더 좋았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제주도 첫날.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30년 전 신혼여행 때는 몰랐다. 아니, 볼 여유가 없었다. 남편 눈치 보고, 시댁 걱정하고, 빨리 임신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게 신혼여행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바다를 본다. 이게 자유구나.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수채화 반 친구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제주도 어때요? 날씨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영숙 씨도 나중에 한번 와요. 꼭 갈게요. 참, 다음 달에 우리 반에서 전시회 한대요. 선생님이 윤희 씨 작품 꼭 내라고 하시던데? 제 그림을요? 아직 실력이. 무슨 소리예요? 윤희 씨 그림 제일 감성적이에요. 꼭 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61세에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달간의 제주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노을을 감상했죠. 가끔 아들 가족이 놀러 왔고 손주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진짜 행복해 보여요. 손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고객님, 한 달 동안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뭔가 빛이 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에 준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주도 어떠셨어요? 푹 쉬셨죠?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고맙다, 아들. 엄마 인생 이막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날 저녁 수채화 반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영숙 씨, 정희 씨, 미란 씨 모두 60대 여성들이었죠. 윤희 씨, 제주도 갔다 오니까 완전 달라 보여요. 정말요? 뭐가 달라요? 표정이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눈빛이 완전 반짝반짝해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61세 윤희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주름은 깊었지만 미소는 더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달 전시회 끝나고 여행 갈까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어디로요? 경주 어때요? 우리 나이에 딱 좋잖아요. 역사 공부도 하고. 좋아요. 2박 3일로 가요. 모두 환호했습니다. 61세의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니. 26살 신혼여행보다 훨씬 설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26살 윤희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늘 불안했고, 눈치 보고 참고 살았죠. 하지만 61살 윤희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어요. 일기장을 펴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늘로 이혼한 지 6개월이 됐다. 누군가는 이혼을 실패라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 이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61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희로 사는 삶. 이게 내가 꿈꿔온 자유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모레는 봉사활동, 다음 주엔 영어회화 첫 수업. 바쁘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게 있구나.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그렇게 61세 윤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오니까요. 61세의 봄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